그날 새벽 박 씨는 우연히 부엌 옆 쓰레기 봉투 안에서 뜯겨진 냉동식품 포장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무심코 확인해본 유통기한은 2년도 더 지난 것이었죠. 그때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박 씨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처가야 하는 거 반만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해드려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팔순잔치 날에 저런 음식을 내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아니, 아버님도 싹싹 잘 드셨고 두 분 다 눈치 못 채셨으니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긴. 오늘 아버지 생신상에 내드린 거 냉동이긴 해도 유통기한이 최소 2년은 더 지난 거잖아. 냉동식품은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아. 그리고 돈 아깝게 그걸 왜 버려? 내 말은 그걸 왜 아버지 생신상에 올리냐는 거지. 난 그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냉장고에 묵은 음식 안 버리고 좋잖아. 당신은 우리 집에 장모님 오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밖에서 사 먹지. 참나, 돈 아깝게 그런 데에 돈을 써. 생일상 차려드렸다고 생색도 내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일석이조지 뭐.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먹었다고?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박영숙 씨입니다. 박 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30년 가까이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오셨죠.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4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원칙주의자였고 말수가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부부는 검소하게 살면서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외동아들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였지만 박 씨의 눈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구석이 있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이기적이고 계산인 면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밥을 먹을 때도 과자를 나눌 때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상황은 견디지 못했죠. 초등학생 시절에는 친구와 종이접기를 하다가 종이 한 장이 부족한 것으로 끝까지 따지며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재현아,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니? 종이 한 장 가지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자신이 손해봤다며 우겼고 그 일을 계기로 동네 친구들과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혼자 노는 일도 많아졌죠. 그런 아들의 성향을 보며 박 씨는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단호하게 훈육하기도 했죠. 재현아, 사람은 가끔 손해도 보며 사는 거야. 다 따지고 들면 친구 하나 못 사귀어. 아들이 잠든 후 부부는 종종 밤에 둘이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너무 호되게 혼내나? 박 씨가 걱정스럽게 말하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쳐야지. 어른 돼서 저러면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 그렇게 그들은 사랑으로 그리고 때론 냉정한 기준으로 아들을 길렀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도 나중에 부모의 깊은 뜻을 알아주겠지라는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어 금융회사에 입사했고 박 씨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들이 성실히 일하며 경력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였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같은 부서의 한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초면에는 말을 아끼고 낯도 좀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을 대할 때는 공손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결혼 전 며느리는 박 씨에게 먼저 연락하며 다가오려 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 말에 박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며느리들처럼 막대하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었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하며 박 씨는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참 괜찮더라.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잘 키우고 이렇게 좋은 며느리도 얻었으니 이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박 씨 부부에게는 서울 광진구에 전세를 주고 있던 32평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털어 마련한 집이었죠. 그들에게는 평생의 보물 같은 자산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아들의 결혼 시점이 맞물리자 부부는 그 집을 아들 부부 신혼집으로 쓰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명의도 재현이한테 돌리는 게 어때요? 어차피 언젠가는 줄 건데.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뭘 그렇게 서둘러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건 어때? 조건은 부모를 부양하고 효도한다는 조건으로 효도 계약으로 집을 증여하는 거야. 그래요. 그것도 좋겠네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전세 놓고 있는 광진구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해 보렴. 아들은 감격한 듯 연신 고개를 꾸벅였습니다. 옆에서 눈치를 보던 며느리는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혹시 집 명의는요? 남편이 다정한 듯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명의도 너희 앞으로 돌리마. 대신 효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구나. 우리도 평생 일군 재산이니 그 정도 당연히 요구는 할 수 있겠지. 조건은 까다롭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걸 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라. 방금 그 표정 뭐지? 하지만 이내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박 씨는 속으로 에이,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어딘가 찝찝한 감정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순간적인 표정 변화가 마치 가면이 잠깐 벗겨진 듯한 느낌이었지만 박 씨는 그저 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미묘한 위화감이 나중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며느리는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시댁에 잘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주말마다 박 씨네 집에 들렀고 명절에는 며느리도 손을 보태가며 어른들께 인사를 잊지 않았죠. 박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을 한 거였구나.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아주 기본적인 예의조차 챙기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면 집안 어른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들 부부는 항상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저희는 일찍 가봐야 해서요라며 자리를 떴죠. 생일, 어버이날, 명절에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항상 박 씨가 먼저 해야 간신히 네, 잘 지내요 정도의 반응이 돌아왔을 뿐이었죠. 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바쁘니까 그러겠지. 시대도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반면 며느리는 친정에는 각별했습니다. 친정 부모 생신에는 백화점 선물 세트를 보내고 명절에는 한우 세트에 건강식품까지 직접 배송했죠. 아들과 함께 친정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안사돈 생신에는 회사 연차까지 쓴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친정 챙기는 건 이해하지. 나도 며느리가 딸처럼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박 씨는 며느리가 시댁에는 아예 발길조차 끄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나?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은 뒤 병원에서 고관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뼈가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지만 며칠간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관절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지만 병실에 홀로 있는 아내가 걱정되어 날마다 병문안을 다녀갔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병원에 좀 입원했어. 크게 다친 건 아닌데 한동안 누워 있어야 한대. 이에 아들은 짧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전화를 바꿔받지도 않았고 그 후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한 번쯤은 얼굴을 보러 올 줄 알았는데 끝내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박 씨는 가슴 한켠이 쓰라렸습니다. 그 당시 며느리는 처가에서 키우는 강아지 생일 파티에 갔었던 것이었죠. 아니, 며느리한테는 내가 걔보다 못한 존재인가? 강아지는 보러 가면서 시어머니가 다쳐서 입원까지 했는데 코빼기도 보이질 않네. 적어도 전화는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퇴원 후에도 아들 부부로부터는 안부 인사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박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이런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지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아들 부부가 새 집에 들어갈 때 냉장고와 세탁기, TV까지 전부 교체해줬었죠. 용돈도 챙겨주고 경조사비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두 사람 생일에는 빠짐없이 현금을 넣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 부부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도 듣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애들이 안부 전화도 안 하네. 박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이 바쁜가 봐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해해야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속에서는 이미 쌓이고 또 쌓인 서운함이 울컥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박 씨는 달력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달이 남편 팔순이네. 남편도 이젠 80이구나. 시간 참 빨라. 팔순잔치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고민하던 차 뜻밖에도 아들 내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팔순을 저희 집에서 해드리면 어떨까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어머니가 요리 준비하실까 걱정돼서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할게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럴 필요 없는데. 밖에서 먹으면 되지 않니? 너희 불편할까 봐.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굳이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 부부는 드디어 철이 들었나 보다 싶어 감동했습니다. 그래도 지 아버지 팔순이라고? 이렇게 신경 써주네요. 남편도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다 컸네. 박 씨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나이 들면서 철이 드는구나. 당일 박 씨 부부는 선물과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과 과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교통체증을 뚫고 아들네 집에 도착한 박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식탁을 보니 냉동 피자, 냉동 치킨 그리고 짜디짠 된장찌개 한 냄비가 전부였습니다. 박 씨가 며칠 전 며느리에게 직접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죠. 너희 시아버지는 혈당이 있으셔서 너무 짠 거나 기름진 건 못 드셔. 그것만 조금 주의해줘.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한 듯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눈에 보기에도 아버지의 팔순 생일상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조잡하고 성의 없는 식사였죠. 박 씨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이거 직접 했니? 고생했네. 사실 입에서는 짠맛밖에 느껴지지 않아 한 입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밥을 퍼서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며느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생일상을 준비해 주다니. 수고했다. 정말 고맙구나. 한 그릇 더 줄 수 있니? 남편은 짜고 성의 없는 식사에 한 입 넘기기도 힘들었지만 생일상을 준비한 며느리가 무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부러 밥을 더 달라고 하며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 씨 부부가 가져온 과일을 깎아 함께 나눠 먹던 자리였습니다. 서서히 분위기가 느슨해지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번에 유럽으로 6박 7일 여행 가고 싶거든요. 아들도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저희 신혼여행 때 유럽으로 가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갔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남편과 눈을 마주봤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오라고 한 거구나. 역시 단순한 생일 축하 자리가 아니었어. 이 자리는 돈을 부탁하려는 명분용 자리였던 겁니다. 박 씨와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듣고 속상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죠. 이야기를 급히 마무리한 후 박 씨 부부는 시간이 너무 늦어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새벽 밤새 소화가 안 돼 끙끙 앓던 박 씨는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던 중 우연히 부엌 옆 쓰레기 봉투 안에서 뜯겨진 냉동식품 포장을 발견했죠.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무심코 확인해본 유통기한은 2년도 더 지난 것이었습니다. 놀란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가 귓가에 파고들었죠. 당신은 처가야 하는 거 반만이라도 우리 부모님께 해드려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팔순잔치 날에 저런 음식을 내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아니, 아버님도 싹싹 잘 드셨고 두 분 다 눈치 못 채셨으니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긴. 오늘 아버지 생신상에 내드린 거 냉동이긴 해도 유통기한이 최소 2년은 더 지난 거잖아. 냉동식품은 유통기한 지나도 괜찮아. 그리고 돈 아깝게 그걸 왜 버려? 내 말은 그걸 왜 아버지 생신상에 올리냐는 거지. 난 그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 냉장고에 묵은 음식 안 버리고 좋잖아. 당신은 우리 집에 장모님 오시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대접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밖에서 사 먹지. 참나, 돈 아깝게 그런 데에 돈을 써! 생일상 차려드렸다고 생색도 내고 냉장고 정리도 하고 일석이조지 뭐. 그 대화를 들은 박 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이 이토록 무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박 씨는 조용히 돌아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억지로 감았지만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생색도 내고 냉장고도 정리하고 일석이조지 뭐.
그 말은 단순한 절약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댁에 대한 명백한 무시였고 기만이었죠. 박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이야기해야겠어. 어제 우리가 먹은 음식 전부 유통기한 지난 거였어. 2년도 더 넘은 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걸 당신 팔순상에 낸 거야.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우리한테 생색 낸 거라고. 그리고 그걸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라. 냉장고도 정리되고 돈도 아끼고 좋다면서. 처음에는 설마 하던 남편도 박 씨의 얼굴에 맺힌 분노와 슬픔을 보고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재현아, 이리 좀 나와봐라. 아들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나왔고 곧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남편은 아들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팔순상에 내놓은 그 음식들. 유통기한 지난 거라는 게 다 사실이냐? 아들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요. 유통기한 조금 지났지만 냉동이라 괜찮은 줄 알고 저희도 가끔 먹어요. 너는 그걸 알면서 며느리를 말리지도 않았어.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생활비 절약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모르고 잘 드셨잖아요.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씨 역시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더 문제야. 우리가 모르게 한 게 더 나빠. 유통기한 지난 거 다 알면서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냈다는 거잖아. 어떻게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팔순 생신상에 이런 망측한 짓을 할 수가 있니? 아들은 그제야 작게 변명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희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 줄 몰랐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겨우 집 하나 준 것뿐인데 시댁이라고 유세 떠시는 거야? 뭐야? 그 순간 박 씨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며느라, 내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멈춰있던 공기가 깨지듯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단호히 쏘아붙였죠. 겨우 집 하나? 이 집은 너희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아껴가며 번 돈으로 산 거야. 겨우 집 한 채가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근데 그걸 그냥 얻은 것 마냥 팔순상에 쓰레기 같은 음식 내놓고 이제 와서 유세라고. 너는 사람의 도리라고는 모르는 거니? 아들은 어쩔 줄 몰라 시선을 내리깔았고 며느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이구나. 차라리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야. 이번 일 우리도 이대로는 절대 못 넘어가니까 그리 알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죠. 하이, 이게 무슨 꼴이야? 여행비를 달라고 하질 않나? 팔순 생일상에 유통기한 지난 냉동음식이라니.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말끝이 비죽비죽 날을 세웠지만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박 씨는 장롱 속 서랍 가장 깊은 곳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그 봉투는 오랜 망설임 끝에 꺼내든 마지막 수단이었죠. 뒤따라온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박 씨는 봉투를 열어 날짜와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는 A사 한 장짜리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기억나죠? 예전에 아들한테 진명에 넘겨줄 때 혹시 모르니까 계약서 하나 써두자고 했던 거. 남편은 문득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거 진짜로 꺼내려고?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죠. 처음엔 설마 우리가 이걸 꺼낼 날이 올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제 보고 느꼈어요. 이젠 우리가 당당하게 나설 차례라는 걸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효도 조건을 걸고 증여한 계약 아들네가 명백히 어긴 게 맞네. 부탁할 때는 부모 찾더니 이제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박 씨는 계약서를 힘주어 들며 말했습니다. 이 집 다시 돌려받을 거예요. 그게 맞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길로 부부는 동네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며 진지하게 말했죠. 이건 단순한 증여가 아닙니다. 명시된 부양 조건이 있는 조건부 증여죠. 그리고 그 조건이 무시됐다는 건 문서상, 정서상 모두 분명하네요. 법적 소송 가능합니다. 박 씨는 그날 오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봉투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귀하는 효도 조건 하에 증여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기에 지정기한 내 자진 퇴거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틀 후 박 씨의 휴대폰에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 망설인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한테 갑자기 내용 증명이라뇨?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박 씨는 침착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니? 애초에 그건 우리가 효도 조건을 전제로 너희에게 넘긴 거야. 엄마, 저희가 무슨 조건을 어겼다고 그래요? 우리 챙겨주겠다는 약속은 다 어디 갔어? 너희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다 사주고 용돈도 줬는데 말이라도 고맙다고 해야 할 판에 무슨 여행비 달라 아버지 팔순상에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다 알면서 올리고 이 정도면 효도 조건을 어긴 거라고 보는 게 맞지 않니? 아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 사이에 조금 서운하게 한 걸로 그게 계약 위반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받은 거 다 계산해서 돌려달라는 시위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박 씨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재현아, 우리는 그냥 너희가 조용히 집만 돌려주었으면 해. 더는 말 길게 하고 싶지 않아.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말투는 거칠고 감정이 실려 있었죠. 어머님, 저희는 못 나가요. 억울하시면 법대로 하시든가요.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화가 몇 차례 더 왔지만 박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고 이해해 주는 것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 고소까지 하시겠어? 우리가 그냥 버티면 어쩔 건데.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고 어머님 아버님도 다시 마음 바꾸실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피고가 되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법정에 들어서면서도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속삭였죠. 괜찮아,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판사도 우리 편들 거야. 하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된 부양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위반 정황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입원 중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던 일, 유통기한 지난 음식으로 팔순상을 차린 행위까지 말이죠.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입원했을 때 단 한 번의 병문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처가댁 강아지 생일 파티에는 참석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판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은 단순히 연락을 안 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에 대한 존중, 예의, 인간적인 도리를 어긴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생신상의 유통기한이 2년 지난 음식을 제공하고 이를 가볍게 여긴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들 부부는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들어 아들 부부를 바라봤죠. 더욱이 피고들은 겨우 집 하나 준 것뿐이라고 발언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그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이런 대우를 하면서 효도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박 씨는 그 순간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 못할 서러움이 뒤집히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조건부 증여 계약 위반을 인정하며 해당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부모에게 반환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그들이 이길 거라 믿었던 자신감이 판사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박 씨는 말없이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 부부에게 달려왔습니다. 둘은 그제야 급하게 엎드려 무릎을 꿇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매달렸죠. 어머니,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못한 건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눈물 따위에 흔들릴 마음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 한 달 안에 비워주거라.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줬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고 며느리는 더욱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등을 돌렸고 그들에게 두 번 다시 마음을 열 생각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박 씨 부부의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이사를 갔죠. 오래된 벽지와 곰팡이 자국이 남아있는 좁은 방 2칸. 창문을 열면 맞은편 벽이 바로 보이고 햇볕도 거의 들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예금 잔고는 이미 바닥이었고 신용카드 결제일은 매달 공포로 다가왔죠. 아들은 낮에는 사무직,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잡을 뛰었고 며느리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 내놓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끔 싸우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고 이웃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이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삶이 얼마나 따뜻했고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는지를. 그 편안한 집과 반찬 하나하나 다 말없이 채워줬던 정성이었음을 하지만 이미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머리 굴리는 소리가 뻔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박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 곧 아이가 태어나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고 혹시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도 해야 해서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아,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그때 일은 벌써 다 잊은 거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어려서? 너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어른이 다 되어서 시댁에 쓰레기 음식 먹이는 게 어려서 그런 거야?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지만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놓고 애를 봐달라고? 참 웃기네. 이제는 공짜 가정부가 필요하니까 생각났니? 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기회? 이미 충분히 줬어. 계속 잘해주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우리를 무시하기만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반성하고 안 그러겠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니?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는 처가에 맡기렴. 나는 그동안 퍼주기만 했고 그 대가가 뭔지 이번에 똑똑히 봤으니 너는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박 씨는 잠깐 멈췄다가 차분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연락도 안 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한테는 이미 충분히 실망했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 살고 싶다. 그 말에 며느리는 한참 말을 잃더니 마지못해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후련했습니다. 몇 달 후 박 씨와 남편은 처음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즈넉한 고택 민박에 머물고 현지 식당에서 정갈한 한정식을 먹었죠. 밤에는 포근한 방에서 남편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맞아.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한다고 정작 우리는 구경도 못했지. 박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걸 너무 늦게 알았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은 이제 자식이 아닌 자기 인생을 위해 시간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끝으로 박 씨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재산 다 넘기지 마세요. 다 줘버리면 고마움도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듯 무시하더라고요. 그 돈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도 돼요. 꼭 재산을 주고 싶으시다면 효도계약으로 하시거나 명의는 지키도록 하세요. 적어도 나중에 무시당하지는 않게 법적으로라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걸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제발 우리처럼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재산이 없어도 찾아올 거예요. 재산 때문에 오는 자식이라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깨달음으로 만들어낸 삶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이제 박 씨는 더 이상 바보 같은 부모는 때려치기로 했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어른이 된 것이었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